안녕하세요. 드리멜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지우입니다. 오늘은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제가 마음을 다치거나 병든 분들을 상담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제 자신이 온갖 심리적인 증상에 시달리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심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신분석과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최면이라든지 NLP, EFT, EMDR, 명상, 가족세우기, 호흡호노포노는 물론이고 각종 종교에 이르기까지 심리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기법들을 두루 섭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명상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명상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명상이 과연 무엇인지, 명상에 대한 개념과 명상과 호흡은 어떤 관계인지, 명상을 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명상의 치유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스님들이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참선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단전호흡이나 요가를 하는 모습 등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걷기 명상이라든가 거울 명상을 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연상되는 이미지들은 대체로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지럽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분들이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명상에 관심이 있거나 명상을 해본 적이 있거나 오랫동안 명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삶의 근원적인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마음, 즉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명상에 대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동양에서는 명상을 도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흔히 도를 닦는다고 하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명상을 치료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명상의 영어 표기가 메디테이션인데, 메디테이션의 메디라는 접두어는 라틴어에서 메디컬, 메디슨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디테이션은 종교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기독교의 묵상도 메디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의 명상은 묵상, 기도, 큐티와 같은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양에서는 영육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동양과 서양의 명상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명상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동양과 서양의 명상에 대한 개념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근원적인 의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제가 명상을 시작하게 된 것도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근원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980년대 중반부터
명상과 관련된 서적들을 읽고 단합선언이라든지 명상원을 찾아다니며 나름대로 열심히 명상에 대해 배우고 익히기에 매진했습니다. 명상을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호흡법입니다. 호흡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른 곳마다 호흡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따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대개 숨을 4,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 6초 동안 내쉬라고 가르치는데 초보자들은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숨쉬기를 따라하다가 호흡이 꼬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뜨거운 기운이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데 이것을 상기라고 하죠. 우리 몸의 기는 단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상기가 되면 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심하면 현기증이나 구토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호흡을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수련하는 과정도 너무 복잡해서 마치 선문답처럼 애매모호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호흡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지와 명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수행과 연구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호흡을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하게 되었고 명상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제가 명상을 할 때 호흡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천천히 가늘고 길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호흡을 잘 하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다 보면 호흡이 점점 길어집니다. 호흡이 길어진다는 것은 호흡이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참고 말씀을 덧붙이자면 우리의 호흡과 뇌파 그리고 심장 박동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흡이 길어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뇌파가 느려지고 심장 박동도 느려집니다. 반면에 마음이 불안정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뇌파와 심장 박동도 빨라집니다. 그런데 뇌파와 심장 박동은 자율신경계에 속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없이 저절로 빠르게 또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호흡은 자기 자신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을 천천히 가늘고 길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는 내쉴 때 약간 더 길게 내쉬는 게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보다는 내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비율로는 4대6 또는 3대7 정도가 적당합니다. 들숨과 날숨, 호흡이 길어지면 숨을 쉴 때마다 우주의 순수한 에너지가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고 온몸이 진동하면서 눈앞에는 무한한 빛의 세계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엑스터시, 이것이 황홀경이구나. 저는 호흡이 매우 깊어진 상태에서 그런 생각과 느낌이 떠오르는 것을 여러 차례 알아차렸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도무지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명상을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들은 이런 체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코와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활짝 열리면서 온몸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내가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몸 안과 밖의 에너지가 서로 공명하기 때문에 굳이 숨을 쉬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상태가 너무 편안하고 황홀해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호흡만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상에서 깨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사정은 달랐습니다. 잡다한 업무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달리다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깊은 명상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저만의 공간에서 명상을 즐기며 스스로를 위안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아예 깊은 산속에서 오로지 명상만 하며 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차, 나는 명상에 중독된 게 아닐까? 잠시라도 명상을 하지 않으면 안달이 나는데 이것은 금단 현상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명상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닌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현실 도피적인 방편으로 명상을 하고 있었다는 자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깨어남이고 알아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도, 중용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도는 불교적인 용어이지만 기독교에서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유교에서는 중용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사실이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기한 체험을 하려 하기보다는 삶과 존재에 대한 통찰을 더 깊이 하기 위해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와 알아차림,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와 내맡김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물리학의 열역학 법칙이라든가 양자역학에도 관심을 기울여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명상과 심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명상이 심리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실을 이론이 아닌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리 상담에서 활용하는 심리 치유 기법들은 명상적인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식이 성장하고 그와 비례해서 삶에 대한 저항이 차츰 줄어들면서 제가 가진 트라우마도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의미와 타당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는 힘이 커지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아울러 저는 명상과 심리에 대한 연구와 명상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영감과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했고 그 메모한 것을 모으고 정리해서 재작년에 트라우마 치유와 자기 개발을 위한 심리 멘토링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에는 제가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치유 과정, 그리고 심리 상담사로서 실제 상담을 통해 쌓은 심리 상담에 대한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현재 제가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리와 자기계발에 대한 강의 영상들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드라마의 생성 원인에서부터 해결 방법까지를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동기부여와 자기계발에 대한 멘토링을 다루고 있습니다. 1부는 또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1장에서는 심리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상담 절차라든지 상담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2장에서는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 상담 기법의 종류와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에 대한 내용은 이 책의 121페이지에 명상 테라피라는 소제목으로 심리상담 기법의 종류와 활용 방법 편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책에서 언급된 명상과 관련된 컨텐츠는 물론이고 심리치유에 관한 컨텐츠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명상을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제가 명상을 하면서 겪은 경험과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글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